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5년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독 수주가 사실상 물 건너간 데다 계약 기간과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원전을 줄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의 길을 꺾지 않겠다며 대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신임 실장의 임명으로 정부 정책이 친기업 성향으로 돌아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숨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사망했을 경우 체납액이 소멸되는 만큼 검찰은 사실 확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불참하기로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그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기로 해 노정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5년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 규모보다 축소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부터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정비 사업을 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컨소시엄인 팀코리아와 두산중공업은 각각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바라카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업체들은 한수원이 자체 기술로 건설한 한국형 원전 4기에 대한 유지 보수와 공장 정비를 수행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추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독이 아닌 공동 수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또 수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팀코리아는 운영법인 나와와 장기 정비 사업 계약을 맺고 나와의 책임 아래 복수 업체와 사업을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당초 계약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주 기간도 전체의 절반 이하인 5년이고 인력만 파견할지 아니면 서비스 전체를 제공할지도 나와의 필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최대 2조에서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던 수주 금액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군요. 바라카 원전 건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바라카 원전 준공률은 현재 93% 이상입니다. 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건설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고 현재 2, 3, 4호기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처럼 기대됐던 원전 정비 작업이 반쪽 수주에 그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음이 있습니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과연 공존이 가능할까 하는 건데요. 안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번 정비 계약 사실 당초 예상보다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단독 수주 시에는 최대 15년간 3조 원 규모의 계약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5년 계약에 그쳤습니다. 네. 산업부는 계약이 앞으로 최대 3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말하기는 이르고요. 또 당초 예상과 달리 전체 사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아니라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잡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수주의 의미가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전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입증한 기술력만 보면 이번과 같은 쪼개기 계약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절반의 수주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공존이 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원전을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지반 검사부터 또 기계, 장비, 부품, 화학까지 유관 관련 산업 분야가 많은데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 원전 건립이 멈춘 상황에서 이 생태계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업계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서플라이 체인이 없는 상태에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수출이 떨어지면
있는 장비 갖고 인력 갖고 돌리겠죠. 근데 이게 한 5년만 지나가도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 갖고 있을 수 없고 돌아가지 않는 기계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정책 변환에 따라서 탈원전으로 가더라도 이게 좀 국내 신규 원전 건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태계는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네, 안지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거네요. 네, 산업연구원은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2.5%, 한국개발연구원은 2.4%를 전망했습니다. 정부 목표치는 2.6% 내지 2.7%입니다. 수출은 상반기보다 상황이 다소 개선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난해보다 5.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27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업별 수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하반기에도 이어져 지난해 대비 수출액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국내 업체들의 일부 반사이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따랐습니다. 반면 2차 전지는 수요 확대로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제안됐습니까? 네, 연구원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산업과 유망 신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완화 등 기업 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우리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정훈 기자, 김 후보자가 기업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 나름대로 세워놓은 과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세임 예산 조달과 세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의적,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행정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마켓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김영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면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각종 정부 회의체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요? 네,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경영계 측이 최저임금의 차등화 적용과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빠지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주 금요일에 참석하기로 했던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회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소속 부위원장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것인데 현재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참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불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최저임금 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8일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성훈입니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들의 길을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 총수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반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조 신입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기업 총수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김상조가 정책실장이 되게 되면 기업의 길을 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감독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데 제약이 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렇지 않아 누구라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선 뒤에서 지원하는 병참 역할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재임할 당시 불거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패싱 논란을 의식했다는 해석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이십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야전사령관들이시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병참기지. 김상조 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일정을 따라갈 수 있다고 밝혀 수정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를 꼽고 대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점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김상조 신임 실장의 취임 일성 그리고 그 후에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기업과의 소통 또 일자리들을 이제 유독 강조한 분위기인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 실장은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충격 속에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후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 실장이 이런 발언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아직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변화가 좀 생길까요? 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할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책이나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 투자에 대해 초기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가속 상각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정부 세수는 줄어드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침체와 경기 부진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3,6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 대기업에 그동안 좀 엄격했던 정부 정책이 이제는 친기업 성향으로 좀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 이렇게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공식적으로 소주성, 즉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폐기나 정책 선회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를 듯합니다. 네. 김상조 실장은 필요한 부분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면서 일자리와 소득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소득주도 성장을 뼈대로 하되 그때그때 환경에 필요한 정책은 보완하고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장가희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2년 전 전체 인구의 10% 정도였던 1인 가구는 2045년에는 16.3%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현재를 살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혼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였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답변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곤 하지만 1인 가구도 고민은 있겠죠. 최대 고민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1위, 외로움 같은 심리적인 부분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면 경제력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은퇴 시기도 중요한데요. 1인 가구가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1.3세였습니다. 1인 가구주들은 다른 가구보다 3, 4세 정도 이른 나이에 은퇴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은퇴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1인 가구 중 5명 중 1명만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3명이 넘는 1인 가구주들은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할 계획조차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1인 가구주들은 은퇴 이후에 대비해 매달 얼마를 투자하거나 또 모아둬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 평균 123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나 저축하는 금액은 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은퇴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돈도 제대로 모을 수 없는 현실에 1인 가구의 노후는 더욱 빈곤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숨은 뜻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해외로 잠적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07년부터 해외 도피 중인 정태수 전 회장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로 압송된 정한근 씨는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남미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정 전 회장이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입니다. 1974년 세무공무원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정 전 회장은 한보주택을 세워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분양하고 철강 사업에 뛰어드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때론 온몸에 피와 눈물이 북두성이가 대번덩이 되어 가슴이 사무쳐 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보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보그룹은 한때 재개서열 14위까지 성장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997년 부도를 맞습니다. 당시 정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보그룹의 파산은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정 전 회장은 200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2005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교 교비 72억 원을 횡령하며 다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07년 암 치료를 받겠다며 출국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처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생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한보 사태는 사실 이 IMF 외환 위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997년이죠. 1월에 한보철강의 부도에 이어서 진로, 기아, 쌍방울, 혜태그룹 등 부도로 이어졌고 결국 그해 11월에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정태수 전 회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보그룹의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30대 그룹의 절반이 사라진 그 시절.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정 전 회장은 1974년 한보 상사를 설립을 했고요. 네. 한보주택과 한보철강 등 사업을 확장해서 재계서열 14위 대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보그룹은 각종 로비로 받은 은행권 대출 규모가 무려 5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네. 결국 한보그룹이 무너지자 그 여파가 금융권과 다른 기업들로 번졌고 국가 대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 위기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사실 과거에 이 정태수 전 회장하면 뭐 머슴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눈길을 끄는 발언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 전 회장은 IMF 위기를 촉발했다는 얘기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청문회에서 모르쇠 태도로 임했던 걸로 유명했었는데요. 네. 본인을 주인 그리고 임직원을 머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정 전 회장이 국정조사 때 한 다른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한보는 언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음지 쪽만 빛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보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피는 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검찰이 지금 사망 확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2009년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하자 키르기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아들 정 씨처럼 외국 시민권자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해외 당국과 공조를 통해서 정 씨의 생사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네, 서주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화된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이 적용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을 황인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초 올해 말 분양 예정이었는데 최근 4년 뒤 후분양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주변 시세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로 그 절반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3스타병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한강변이 작년에 31억 찍었고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그 이상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분양가를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분양은 보증공사의 심사기준 통제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후분양은 제약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뿐만 아니라 삼성동과 잠원동 등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잇따라 후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손실까지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라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 가격을 원하던 가격보다 낮춰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증가하되 일반 분양을 높이지 못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미뤄지기 때문에 당장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좀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후분양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지 않은 김 의장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결격 사유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중 금융당국의 승인이 날 전망입니다. 효성그룹이 1,000억 원 규모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기술 사용료를 헐값으로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사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기존에 있던 세무조사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단속 기준은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서울과 경기도, 대구를 포함한 일부 경북과 강원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2도가량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남부 내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수원과 춘천 33도, 서울과 대전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산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와 전주의 낮 기온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30도를 웃돌던 서울의 기온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